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이슈들 심도 깊게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세진의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지점의 박세진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진전이 되고 세계적인 통화 정책 기조, 완화적인 기조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좀 살아난다면은 글로벌 증시에 좀 훈풍이 되지 않을까라는 오프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 뭐 최근의 추이를 보자면은 이런 기대감을 100% 갖기는 네. 좀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지표들 뭐 기댈 곳은 없는지 남은 2019년을 전망을 해보면서 어떤 점들 확인을 해보면 좋을까요? 어느덧 지금 이제 한 개 분기를 남겨놓게 됐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사실 참여자들이 어디에다 무게 중심을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나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연말까지 갈수록 사실은 이제 데드라인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방향성은 나타나기 마련인데 네. 일단 우리가 지금 극단적으로 보고 있는 데드라인을 몇 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데드라인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재선에 대한 데드라인까지도 좀 생각을 해본다라 그러면 내년까지 시계를 놓고서는 이제 중간에 어떤 의사결정들이 나올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지금 당장 목전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여지는 10월 10일 미중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스탠스들이 엇갈리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사실 좀 확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우리가 또 이제 10월의 첫 거래일 3분기를 시작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4분기 증시에서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의외로 또 4분기 증시에서 나올 수 있는 의사결정의 강도와 크기가 또 클 수가 있다라는 부분 조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은 전체적인 4분기 마지막 우리 남은 연말까지 어떤 증시, 어떤 재료들이 남아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의사결정으로 결정되는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만 본질은 경기죠. 사실 그렇죠. 그동안 과거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었던 이제 무역 분쟁의 마찰음은 그 치자름의 끝은 결국에는 이제 경기 둔화라는 신호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이제 금융시장은 크게 변동성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이런 스몰딜이든 아니면은 또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실망했었던 뭐 노딜에 가까운 협상 과정이든 결국에 이제 경기에 자극되는 방향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가정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가 시장의 기대치대로 어느 정도의 스몰딜 혹은 이제 최악의 케이스는 피하는 노딜의 형태는 좀 피하는 유화적인 제스처만 확인하는 그 정도의 변곡점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네. 때 4분기부터 조금 가셔야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의문도 그겁니다. 통화 정책 쓰는 거 좋아. 시장 친화적으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들 나오는 거 환영인데 근데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냐? 지금 마이너스 국채 금리가 상당수 포진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게 금리 인하한다고 어떤 경제적 부양 효과가 있을까? 약발이 소위 말하면 먹힐 수 있을까 각자 걱정인 거고 네. 미중 무역 협상 스몰 딜을 진행한다고 쳐. 그러면 당장 진행되고 있는 관세율 조금 조정해주고 전격 협의가 아닌 지금의 상황에서 크게 경기가 연말에 돌아나올 수 있는 시그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경기에 자극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글로벌에서 주요 경기의 부정적인 전망을 좀 야기시켰던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거기에 합류를 했지만 유럽과 중국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인프라 투자, 즉 재정 정책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부터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그냥 사람 간의 사필 규정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예. 그래서 트럼프와 시진핑도 화해할 거다 이런 의미로 계속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시장이 조금씩 좋은 방향을 갈 거다라고 예상한 건 절대 아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제 시장에서 남겨놓고 있는 마지막 카드인 재정 지출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느냐 안 되느냐 그 발단을 미중 무역 협의가 사실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냐? 과거 역대 대통령 이제 집권당하고 관계없이요. 집권 1기에 4년 차의 재정 정책 지출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면요. 이 회색 선은 4년 차, 회색 그래프는 4년 차,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는 집권 1기에 1년에서 3년까지의 평균 재정 지출입니다. 그러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역대 대통령 누구도
4년 차에 재정 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모습들을 그러네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게는 그 린든 존슨 대통령 27.3%부터 가장 적었던 게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의 0.3% 예. 증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의도가 명확한 거죠. 사실 재선을 앞두고 이제 가장 크게 그리고 가시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부의 재정 지출 그리고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정책을 통해서 남은 그 임기 1년 동안에 경기를 극적으로 부양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지의 피력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집권 4년 차를 맡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이제 이 시간은 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억하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이제 대통령 당선 당시 이제 세 가지의 굵직한 주요 공약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과세의 그 완화 부분, 그 법인세를 인하하고 전체적인 기업의 세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과세 정책. 두 번째가 이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할 관세 정책이었죠. 네. 이 과세 정책과 관세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집권 여당의 동의가 사실 가장 크게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하원까지 다수가 장악했었던 집권 초기에 사실 밀어붙였던 정책들이고요. 남은 이제 재정 지출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이제 실물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이 인프라 투자 정책 마지막 공약이죠. 이 부분은 아직 적극적으로 시장의 카드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민주당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소야대든 여대 야소든 사실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집권 4년 차에 이제 내년도에 진행될 미국의 그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부분은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그 개연성은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GDP 성장 기여도를 그 이제 부문별로 어떤 부문이 이제 기여를 했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사실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빅사이클이라고 봤었던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GDP 상승률이 사실 급격하게 급증하는 구간 동안에 어디서 가장 극적으로 기여를 했냐 보면 개인 소비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수출 기여도가 사실 2018년 초반까지는 미국 GDP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는 그러네요. 부분입니다. 지금도 역시 미국 경제는 개인의 그 소비의 기여도가 사실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심한 격화로 인해서 사실 그동안 그 GDP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었던 수출에 대한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좀 돌아버린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는 더 이상 지금 끌어올릴래야 끌어올릴 수가 여력이 좀 부족한 상황. 그리고 네. 여기서는 아주 극적인 미중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면 가장 손쉽게 지금 GDP 기여를 다시 좀 윗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정부 지출 기여도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남겨뒀었던 정부 지출에 대한 카드, 이 재정 정책에 대한 투자를 지금은 이제 다시 진행하면서 미국 경제에 불을 지필 카드로 쓸 때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한 가지 개연성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당위성을 주는 부분은 최근 트럼프의 이제 지지율 변화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론 탄핵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서 그 민주당의 가장 1번 주자였던 조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다시 뒤집어지고 트럼프 지지율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미중 무역 분쟁을 이제 1년 반여 동안에 끌고 오는 과정에서 숫자로 이제 확인되는 부분은 제조업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극심하게 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의 주요 표밭이었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러스트벨트, 그 5대5 연안의 그 제조업 라인에 해당하는 지역들에서 그 노동자들이 사실 뭐 해고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신규 고용이 거의 0에 수렴하는 2018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식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표로 살펴볼 수 있는 ISM 제조업 고용 지표와 비제조업 고용 지표만 살펴보더라도 추세 자체는 둘 다 감소세지만 이제 불균형은 더 크게 나타나는 쪽은 제조업 쪽이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당선을 결정짓는 표심을 확신할 수 없는 그 지역구에서 트럼프의 깜짝 당선을 만들어줬었던 제조업 라인들의 표심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더 심화될수록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지출 그리고 이 재정정책 투자가 이 인프라 투자 쪽 그리고 제조업 활성화에 향할 것이라는 부분은 사실 트럼프의 내년 재선 행보와도 아주 민감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네. 보면 지금까지 이제 진행됐었던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의 이제 삿바 싸움을 뒤로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추스리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시그널을 볼 수 있는 쪽이 이쪽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유럽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유럽도 사실 지난 FOMC 이전에 ECB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한번 아주 강한 립 서비스를 먼저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양적 완화 그리고 비둘기파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가 유럽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거죠. 지금 ECB 정책 금리 같은 경우에 여기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로 금리 인하를 더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이미 독일과 프랑스 같은 주요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권에 고착화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정책 금리 인하가 어떤 그 경제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사실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앞서 미국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사실 이제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실물 경기 부양의 카드를 꺼낼 때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면 네. 이 여력이 어디서 나오냐 지금 봤을 때 주요국의 재정 수지추이를 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5개년 연속 그 재정 수지 흑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여력이 있는 반면에 최근 보면 그 프랑스의 PMI 제조업 지수 역시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50 기준선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76년 이후로 가장 나쁜 그 제조업 지수 현황을 보여주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독일의 그 경제 동력의 근간은 사실 제조업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봐도 그럼요. 무방할 만큼 제조업 비중이 큰 나라인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정부 그 재정 수지는 흑자 상태로 6년 동안 유지가 됐다라는 부분은 아직 적극적인 재정 정책 카드를 안 썼다라는 거예요. 정부 지출은 아껴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 경제 동력의 근간인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은 사실 가장 나쁜 수준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네. 지금의 상황에서 사실 적극적인 그 재정 정책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카드다. 시점도 사실 이제 임박을 했다라고 해석한다라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가장 우리가 걱정도 하고 사실 뭐 기대도 가지고 있는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재정 적자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사실 2010년도부터 2018년도 최근에 한 9개년도를 살펴봤을 때 중국의 재정 적자가 재밌는 그림이죠. 4분기 때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정부의 지출이 커진다라는 거죠. 뭔가 이제 막바지에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급격한 카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동안 좀 상반기에 잘 곳간에 쌓아놨던 정부 지출을 하반기에 확 풀어버리는 그런 이슈들이 근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됐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중국의 뭐 신창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외부에서는 불안하게 보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가 사실 어느 정도는 지켜주고 넘어가고 싶은, 그러니까 해를 마감하기 전에 요 정도 경제 성장률은 좀 방어선을 취하고 네. 넘어가고 싶다고 하는 그 중국 정부의 의지가 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이제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뭐 마디 지수, 마디 성장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치포 뭐 7%를 뭐 얘기할 때 뭐 그런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성장률 자체 숫자에도 사실 의미는 많이 부여가 됩니다. 네. 2011년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그 GDP 성장률 기준으로 10%에서 8%대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2013년도에서는 7%로 그리고 2015년도에 6%대를 이제 진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3분기까지 좀 집계되고 있는 예상 GDP가 성장률이 올해는 중국은 6.1%입니다. 네. 아슬아슬하죠. 그렇죠. 4분기를 놓치면 5%대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재밌는 부분 또 이런 거예요. 이 마디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서 이 10%에서 8%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이 7% 초반에서 뭔가 수호의 의지가 좀 발현이 돼야 될 때 6%도 마찬가지고 이 회색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분기별 재정 지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수해야 되는 그 숫자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부분이 이 마지막 분기, 특히 4분기에 있어서 재정 지출 증가율로 크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이 재정 지출을 결정하는 그 경제공작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4분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사중전회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경절 연휴를 마치고 돌아올 중국에서 미중 무역 협상을 제외하고 본다라 그러면 의사결정 차원에서는 가장 크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또 6%에 대한 부분들 아무리 자존심상 중국은 이제 편안한 성장률세를 이제 가져가면서 고성장에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당초 제시했었던 6%는 지키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이 미중무역 협상이라는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사람들 간의 결정이라는 변수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4분기 때는 그동안 좀 아껴놨었던 재정 지출 그리고 인프라 투자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추경 예산안 편성 뭐 이런 그 성격이 되겠죠. 이런 이슈들이 사실 본격적으로 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께서 사실 근 1년 반 동안을 시장에 크게 이제 고통을 받다 보니까 내년도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향후 그 증시 방향에 대해서 특히 이제 경기 진단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피력을 하시는데 사실 그 정책이 만들어주는 그 바람의 변화라는 부분은 늘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안 될 것 같던 시점에서도 사실 급격하게 또 훈풍으로 돌아 나오는 그런 효과를 분명히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할 여력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강도로 나올 수 있을까를 계속 가능성을 타진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눈에 보이는 실물 경제 지표들 사실 엇갈린 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을 좀 타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카드들이 준비될 수 있는 개연성과 당위성은 충분하게 마련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방송을 딱 마치고 저도 이제 가끔씩 댓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중산층에 좀 어느 정도 표심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그 미국 같은 중산층의 경우에 몰락.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그 딜레마를 좀 트럼프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뼈를 때리는 댓글이 하나를 봤어요. 댓글이었어요? 지금 미국 걱정하게 생겼다라는 댓글을 누가 써주셨는데 사실 마찬가지죠. 저희가 미국을 걱정해서 자꾸 미국의 이슈, 유럽의 이슈, 중국의 이슈를 보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헤어나갈 수 없는 대한민국의 경제 동력 여건상 사실 그렇죠. 이들 국가들의 뭔가 새로운 카드가 제시가 되면서 국면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 우리도 비로소 반등대회에 동참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규모 개발 경제라는 그 여건상 그리고 대부분의 수출 품목이 중간재에 해당하는 우리의 경제 여건상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림이 나온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전 세계 경기 확장 국면 그리고 수축 국면에서 보면 이익 전망치의 값이 좋을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지금 그 2016년도부터 평균치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익 전망치가 가장 좋아지는 구간은 사실 경기가 확장하는 국면. 이거는 뭐 미국, 유럽, 선진국, 일본, 중국 다 제치고 사실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하지만 경기가 또 수축 국면으로 시장에서 이제 둔화를 걱정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이익 전망치 뭐 보시는 것처럼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빠르게 빠진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조상 그 글로벌 경기에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까지는 서서히 조금씩 뭐 이렇게 버티고는 있었습니다만 뚜렷하게 경기 확장이라든지 아주 극단적인 침체의 시그널이 안 나오고 있는 오리무정 상태에서 대한민국 증시가 사실 고통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서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 이런 이슈들이 우리 시장의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분기 뭐 녹록치 않은 시장이라고들 많이 전망들을 하시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너무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보다 보면 갑자기 좋아졌을 때 그리고 서서히 좋아지는 것도 사실 그 온기의 변화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이벤트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그 이벤트지만 그 뒤에 펼쳐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의 카드, 특히 재정 지출의 대규모 그 전 세계가 공통으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카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어떤 기회로 찾아올지에 대한 대비도 서서히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과거에 뭐 외환 위기라든지 이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를 흔들 때 먼저 나타났던 것이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각국이 재정 정책을 확대하면서 경기가 좀 나아진다면은 수출이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훈풍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어떤 업종군이나 이런 쪽으로 훈풍이 올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좋아지는 쪽에다가 베팅을 하는 네. 투자자나 시장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코드로 시장을 앞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개별 종목 장세라든지 뭐 이런 코드가 시장을 지배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낙폭과대가 시장을 비트했었던 최근에 약 한 3, 4주간의 시장도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으로 뭔가 방향성을 타진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튀어나온다라 그러면 명확하게 이 재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들 중심으로 시장에 포트폴리오 재편은 진행이 될 것이고, 사실 최근에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뚝 서 있고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있는 몇 개의 업종들을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거기에 닿아 있는 업종들이 많다라는 예. 생각은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진행될 수 있는 재정 지출 카드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실현화됐을 때, 과거에도 뭐 여러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케이스별로 보면 중국의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주로 증시에서 수혜를 받았었나? 네. 이제 평균 수익률을 생각을 해보면요, 중국의 이제 사실 중간재 수출이라든지 소비재 수출로 많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중국의 이제 그 정책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가장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들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화장품, 호텔 레저, 그리고 상사 자본재, 요 정도가 중국의 정부 지출 증가 국면에서 가장 이제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업종이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가 정부 지출이 사실 되게 오랜만인데, 유럽에서 대규모 인프라 정책이 진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사실 수주 산업 위주로 우리 시장은 사실 수혜를 많이 받는 경향들이 그렇겠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수익률로 화답이 됐었던 업종은 조선과 에너지, 상사, 자본재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장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업종들을 지금까지 살펴봤다면, 네. 지금 당장 목전에 눈앞에 놓여져 있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작년 대비해서 실제로 3분기 영업이익이 어느 쪽이 가장 증감률이 높을까를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컨센서스로는 순서대로 보면 자동차, 유틸리티, 조선, 기계,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게 되네요.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시장에서 저희도 약 한 2달 정도 조선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리고 전체적인 시클리컬에 대한 반등을 계속 말씀을 드려오는 가운데서 최근에 반도체에 좀 의미 있는 숫자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 확산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마이크론의 최근 실적 발표가 좀 불안감을 야기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사실 마이크론 자체의 이슈,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자 도생, 오히려 갈 길이 갈 걸음이 더 빨라질 수 있는 이벤트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초래가 되더라도 잘 버티고 제갈길 방향성 잘 찾아가고 있는 업종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재정 확대 국면, 각국의 재정 확대 국면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혜를 받고 업종 수익률이 시장 대비해서 훨씬 좋았던 업종들, 그리고 3분기의 수익률, 전체적인 영업이익 증감률이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 섹터들이 잘 보면 일부 섹터들로 겹친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개별 종목에서 개별적인 악재도 있고 호재들도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조금 더 무겁고 우리가 흔히 중우장대라고 이야기하는 시클리컬 업종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의 실적 견인을 야기했었던 반도체 업종, 이쪽에 사실 집중해야 되는 개연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4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 확인은 우리가 이제 내달 초에,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 초에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최악으로만 가지 않는다라고 그랬을 때는, 최악의 결과만 초래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카드들이 의외로 굵직한 것들이 많을 거다. 네. 그 중심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 지출, 그 제조업 중심으로 한 투자 재정 지출에 대한 카드를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춘 사실은 시장 방향성을 전체적으로 어디에 타진을 하든 이런 굵직한 방향성에 맞춘 투자 전략이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많이 오른 주식들 연말로 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재 네, 이슈 때문에라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시클리컬 업종이라든지 반도체 업종에 조금 더 큰 종목들에 집중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지금 우리한테는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릉지점의 박세진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